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 실무회담을 위해 모레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올 들어 세 번째로 구제역이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늘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법리적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예고를 했습니다. 일정은 이달 말로 이미 거론된 바 있고 장소와 관련해서는 모두가 예상하는 곳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사실상 굳어졌다는 얘기겠죠. 최근 들어 일각에서 자꾸 회의적인 얘기들이 나오자 그걸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예고편부터 서둘러 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2차 정상회담 날짜 장소를 다음 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be announcing the location and the date.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미 국무부는 회담은 2월 말에 열리며 이는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된 2월 5일 이전 발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진전된 언급을 내놨습니다. I think most of you know where the location is. I don't think it's any great secret. 하루 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아시아 모처에 이미 국무부 팀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언론이 가장 많이 언급한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로는 하노이와 다낭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유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대단히 원하고 있다면서 지켜보자고도 했습니다. They very much want the meeting, and I think they really want to do something. We'll see. 미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하루 만에 이번엔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공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북한 핵 문제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정상회담 실무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모레 서울에 옵니다. 한국이 그의 주 목적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서울을 거쳐서 제3지역 어딘가에서 북한과 실무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3일 서울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도 후속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와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첫 북미 실무협상이 열린 데 이어 2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겁니다.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Chairman Kim also committed in both the joint statement from the aforementioned Pyongyang summit as well as during the Secretary of State's October meetings in Pyongyang, to the dismantlement and destruction of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비건 대표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이 되기 위해선 포괄적 신고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대책이 필요하며 미국은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국은 중국과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락호락하게 합의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협상의 전제로 못 박았는데요. 미 언론들은 이달 말쯤 시진핑 주석과 직접 담판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친서를 보내 조기 무역 합의를 위해 타협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시 주석과 한 번 또는 두 번가량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과 농업, 기타 산업에도 시장을 개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없이는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deal with China, but it's going to be a very comprehensive deal. We're going to cover every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완전한 타협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마감 시한인 3월 1일이 돼야 서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협상 마감을 잠깐 연기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미중 양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달 말쯤 중국 하이난성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면담하고 이틀 동안 진행된 무역 협상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에서 올 들어 세 번째로 구제역이 확진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방역과 차단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우선 전국의 모든 축산 농가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소, 돼지 가축 시장도 3주간 폐쇄됩니다.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주는 한우 11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침 흘림과 수포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일단 충주와 안성의 확진 농가 사이에는 직접적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키트 검사에선 안성과 같은 O형으로 나왔지만 세부 유전형이 다를 경우 두 건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병한 셈입니다. 진짜 걱정은 이게 역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럼 이건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당국은 해당 농장의 소를 긴급 매몰 처분하고 주변 500m 이내 다른 농장의 소들도 예방적으로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차단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축사와 도축장은 물론 관련 사업장 출입이 원천 금지됩니다. 전국의 소와 돼지 가축 시장은 3주간 폐쇄되고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현재 지금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심각 단계에 준하는 재반 조치들을 좀 불가피하게 내일부터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설 연휴 기성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 농식품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에선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여겨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 행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안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동안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전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을 놓고 법적 공방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밤사이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에 부서진 자동차 파편이 나뒹굽니다. 이 차량은 앞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수원나들목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마주오던 차 2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 설모 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 알코올 농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식당 건물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낮 3시쯤엔 서울 도봉구의 한 가건물 식당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이 모두 타고 근처 임야로 불이 번지면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식당 주인 박모 씨가 오른손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박 씨가 음식을 만들던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 3층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아침 6시 반쯤 김 할머니의 발인을 마쳤고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김 할머니의 연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식은 추모 영상 상영과 추모사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돼 오전 11시 20분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서울광장에서 일본 대사관 앞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모 행진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장지는 충남 천안시 국립망향의 동산입니다. 북한산 재료로 만든 화장품을 수입했던 미국 화장품 업체에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에게까지 이런 처벌을 내린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또렷하고 매혹적인 눈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조 속눈썹입니다. 미국의 중저가 화장품 업체인 ELF는 이 속눈썹 세트를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년여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모두 442만 7천 달러, 우리 돈 49억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인조 속눈썹의 원재료는 북한산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가공된 제품을 미국 기업인 ELF가 수입한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북한산 원재료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으로 운반한 것이 모두 156차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ELF가 북한 제재 단속 조치 경보를 위반했다며 약 11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제재 단속 조치 경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경보에는 미국 기업들이 미필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통해 북한에 용역을 주거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미 기업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 일본 기업 등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미 정부가 제재 경보를 발표한 뒤 자국 기업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기업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이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며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여론을 감안해서 이 법관 탄핵 얘기는 좀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여당 쪽 상황을 김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한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첫 회의를 열고 우선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법리 해석의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의 사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밝히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고 대책위 직후에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1심 판사의 전력을 문제 삼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실기로 했지만 판결 직후 강조했던 법관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책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법관 탄핵이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사법농단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기성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야권은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이 대선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특히 한국당은 어제 당 의원총회를 아예 청와대 앞에서 열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이콧 일주일째 한국당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직후에 이른바 윗선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 청와대를 찾아 압박 강도를 높인 겁니다. 한국당은 김경수 지사건뿐 아니라 국회 보이콧의 계기가 된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건,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의혹 등을 모두 거론했습니다. 초권력형 비리는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태생부터 조작 정권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까지는 직접 쓰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놓고 발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재임 중 수사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그 수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판결을 보복성이라고 평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노골적인 재판 불복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러면서도 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무효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고 정의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의 채용 자료인데 확인을 해보니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대표 딸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 못한 김 대표의 딸이 최종 합격자엔 포함된 겁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규직 공채의 채용 서류를 압수해 집중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전형 첫 단계인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전 대표의 딸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KT는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이후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 못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다면 비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자녀의 티켓 채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입증할 서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이 이 메일이 받은 게 오후 11시
실물인데 축하드립니다. 신입사원으로 모십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딸의 이름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재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딸이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았으며 다만 오래전 일이라 메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KT 쪽에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서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KT 채용 관계자 등을 불러 보강 조사할 예정입니다. KT는 수사 중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며칠째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을 체포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란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사실은 담당 수사팀조차 CCTV를 보고 난 뒤에 과잉 대응이다, 수사해야 한다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상교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 김 씨는 경찰차와 지구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욕설도 들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뒷다리를 걸고 제 몸을 확 밀어서 제가 뒷수갑을 찬치로 쭉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졌는데 거기서 바로 구두발로 얼굴에 발이 날라왔어요.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할 서장 명의 입장문을 내 김 씨가 난동을 부려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과잉 대응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열린 참모회의. 당시 형사과장은 지구대 경찰이 과잉 진압한 정황이 있으니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형사과는 김 씨 폭행 사건을 수사한 담당 부서입니다. 문제 제기는 또 있었습니다. 김상교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서장이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물었는데 2명의 팀원이 CCTV를 확인해보니 대응이 과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당 수사팀이 2차례나 과잉 대응을 지적했는데도 수사는커녕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관할 서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지구대 대응이 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문감사관실에 별도로 2차례 확인을 시켰는데 문제될 게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려 김 씨가 제기한 소송 등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판단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합동조사단은 CCTV 원본 등을 분석해 지구대 대응과 관할서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오늘 아침 상당히 춥습니다. 중부 내륙 등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의도역에 나가 있는 날씨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아랑 캐스터, 바람이 그리 강하게 불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공기 자체가 많이 차갑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전 지금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고 있지 않아서 현재 기온과 체감 온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온 탓에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나 철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1도까지 떨어졌고요. 장수의 아침 기온도 영하 12.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오늘 아침 영하 7.4도의 아침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면 기온이 서서히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1cm 미만의 적설량이 예상되고요. 또 어제 많은 양의 눈이 내린 탓에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럼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은 영상권의 아침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동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중부 지방의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의 시각보다 4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아서 춘천 영하 12.8도, 강릉은 영하 3.9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방의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영하권의 기온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광주와 대구가 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단 좀 높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먼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설 당일, 화요일 아침 기온이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설 당일만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확정이 된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사실상 2강 체제로 개편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건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만든 쇠빙 LNG 운반선입니다.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LNG선을 18척 수주했고 국내 조선 3사는 세계 LNG선의 94%를 독식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끼리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는 이른바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전쟁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선업계가 2강 체제로 재편되면 중복 투자와 출혈 경쟁이 줄어드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연평균 60척 이상씩 발주될 걸로 전망되는 LNG선 시장에 당장 효과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잠수함 생산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의 방산 부문도 합작법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주량으론 7년 만에 세계 1위를 되찾으면서 국내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조선 시장 자체가 예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을 조금 줄이면서 그리고 또 설비도 약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게 3, 4에서 한 2개사 체제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세계 1위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을 합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가 넘고 LNG선만 따지면 50%입니다. 이 때문에 독과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우조선이 합작법인 아래 독립회사로 운영되는 데다 조선업에선 고객인 선주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서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 어제 광주시와 현대차가 소형 SUV 공장 협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 시장 경기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노사 문제, 또 재원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신설법인은 광주 공장에서 내수용 경영 SUV를 매년 10만 대씩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2002년 아토스 이후 중단한 경차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저임금 공장으로 고비용 생산 구조를 깨면 경차도 다시 해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국내 경차 시장에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대차는 새 소형 SUV도 올해부터 울산 공장에서 10만 대씩 만들 거라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흑자를 보장하기는 경형 SUV의 이 수익성 자체가 낮은 차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7천억 원의 사업비 마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800억 원 규모의 자기자본금도 광주시와 현대차는 1,100억 원만 부담합니다. 투자자를 더 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산업은행 같은 국책기관밖에 없어서 사실상 나라 돈을 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노사 상생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상당 기간 연봉 3,500만 원 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단협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고소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거라 이거죠.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정부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노사와 시민단체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올해 상반기에 다른 두세 개 자치단체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설을 최대의 명절로 여기고 가족끼리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보내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설 춘절 기간 동안 올해는 연 인원 3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대륙 곳곳에선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절 앞둔 모습을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펄펄 끓는 쇳물이 만든 화려한 불꽃 사이로 거대한 용이 꿈틀거립니다. 천하제일 화룡이라 불리는 600년 전통 충칭의 용춤 공연입니다. 想满天星一样，非常适合拍照。另外我觉得这个寓意也非常好，红红火火、美美满满的，预示着我们来年也非常顺利。 도시의 밤을 형형색색의 불빛이 수놓았습니다.
복을 가져온다는 홍등 아래를 거닐며 중국인들은 희망찬 새해를 소망합니다. 마을 주민끼리 척척 호흡을 맞춘 공연은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새해에도 농사가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하길 기원해 봅니다. 모두 모여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자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떠들썩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전통 연극은 노인들에게 옛 추억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겐 신기한 볼거리가 됩니다. 老人喜欢听戏，就带着老妈一起过来，挺好的。 경기 둔화 속에서도 대륙 곳곳에 찾아온 춘절의 흥겨움. 중국 당국은 올해 춘절 기간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초미세먼지를 잡는데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태국 방콕 시내와 외곽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태국 당국이 드론으로 대기 중에 물을 뿌리기로 한 건데요. 이와 함께 살수체를 이용하거나 고층 건물에서 물을 뿌리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휴교령까지 부른 방콕의 초미세먼지는 당분간 나쁨 상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명 북극 한파로 미국 중서부와 중북부 지역 등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들의 힘겨운 겨울나기도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도로변 맨홀 주변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맨홀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로 추위를 쫓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올겨울은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따뜻한 맨홀 주변에 모여든 노숙자 수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보안관 3명이 바다코끼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열심히 팔을 흔들고 빨간 구명 풍선을 던지면서 유인해내는데요. 도로 건너편 바다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 해안도로에선 이런 바다코끼리 귀환 소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신체가 마비된 환자나 장애인들에게는 누군가 손과 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그 역할을 해주는 건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쉽지는 않겠죠.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주 좋은 장비를 개발했다는데요. 차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살 때 사고로 척추를 다친 정광훈 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꾸준한 재활로 상반신의 움직임은 좋아졌지만 아직 자기 뜻대로 손가락은 쓸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보조도구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조도구들은 그 불편함들을 다 해소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이런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세계 최초로 착용형 로봇손을 개발했습니다. 유연성을 갖춘 일명 소프트 로봇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겁니다. 이 착용형 로봇은 안경에 부착된 1인칭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움직임의 의도를 예측합니다. 물건을 집으려고 손을 뻗으면 인공지능이 팔의 움직임은 물론 손과 물체 간 거리까지 감안해 이용자가 물체를 잡으려는 행동으로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로봇에 장착된 인공지능을 통해 반복 학습이 끝나면 물체에 손이 닿기만 해도 로봇 손은 사람 손과 하나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좀 더 자연스럽고 빠른 행동 구현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꼭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일반 로봇에서도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물체나 손이 시야에서 사라질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근육에 흐르는 전류 등을 추가 분석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이른바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죠. 주로 웹하드 업체들이 대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작심을 하고 수사 방해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웹하드 업체 19곳이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입니다. 협회비 총액이 매달 1,700만 원에 달하는 웹하드 업체의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협회 관계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회원사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는 웹하드 업체에 전쟁을 선포한 때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진 가운데 A업체는 헤비업로더의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영장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영장 사본을 협회장인 김모 씨에게 전달합니다. 김 회장은 다른 업체에 영장 정보를 건넸고 이 업체는 이 정보를 이용해 헤비 업로더용 아이디와 음란물을 대거 삭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협회가 영장 집행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언제 어느 청에서 어떠한 그 대상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압수의 강도가 어떤 것인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에 대해 협회장 김 씨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사 현황을 파악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협회장 40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정부가 청각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청기 구입비 지원금을 4년 전에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보청기 가격이 껑충 뛰어버렸는데요. 이 지원금 확대가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된 걸까요?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청기를 파는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7, 80만 원짜리도 있지만 120만 원 정도가 사실상 최저 가격입니다. 최하가 120만 이상 가는 거야. 최하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 40만 원 수준이던 보청기 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2015년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 주는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금을 34만 원에서 120만 원가량으로 4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보청기 판매 가격이 오른 것도 그 직후부터입니다. 감사원이 지원금 인상 전후 보청기 1,100개 품목의 가격을 분석했더니 평균 가격이 한 달 만에 22% 뛰었습니다. 34만 원이나 45만 원 하던 제품이 131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원금이 오른 만큼 판매가도 오른 겁니다. 일부 판매업체들은 장애인 부담분 10%를 대신 내주면서까지 비싼 제품을 권해 팔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전화 오면은 10% 냈다고 하라고 그래서 이득이 되니까 팔겠죠. 아유, 자기네가 손해보고 우리한테 팔겠어요. 보청기 업체는 품질 개선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고 설명합니다. 저가형을 쓰시던 분들이 고급형 모델로 바꿔서 보청기를 착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많이 보청기가 업그레이드 돼서 상향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원금 인상 뒤 보청기 구입 지원액은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 해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670억 원. 감사원은 이 중 상당액이 수입 판매업체의 이득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KBS 보도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준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올해 의정비를 조례로 확정한 원주시의회. 주민 여론조사 결과보다 200만 원가량 더 높은 금액으로 의정비를 책정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의정비 확정 한 달 만에 다시 개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방부에서 이제 의회 쪽에 조례 개정 요청을 해야 되고 행안부 공고한 대로 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로 촉발된 의정비 인상 규정 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20여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했더니 7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6개 지방의회와 충북 음성군 의회였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했고 2곳은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은 2가지 모두 위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의회가 속한 자치단체에 의정비를 재조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정비 규정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맞게 인상폭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자치단체는 뒤늦게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규정대로 의정비를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데요. 정부가 그래서 낡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화력발전소들은 오히려 가동 수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3년과 94년 가동을 시작해 수명을 4년가량 남긴 보령화력발전소 4, 5, 6호기. 발전소 측은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가동 기간을 2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최근 내놨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도 2기의 가동 수명을 10년 더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발전소들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석탄 이용률을 부풀렸다며 가동 수명 연장을 반대합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보다 월등히 높은 형태의 이용률을 가정해서 경제 비용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측한 2030년 석탄 발전 이용률이 60%에 불과한데도 이들 발전소는 경제성 분석을 내놓기 위해 수명 연장 기간 석탄 화력 이용률을 정부 예측보다 19%에서 28%가량 높게 잡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하고 아마 정부 예타 할 때 이제 뭐 KDI 쪽에서도 그런 거 다 시뮬레이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전망치하고 전부 다 해서. 충청남도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전담반까지 만들어 가동 기간 연장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그 논리적 기반도 마련하고 그런 주장도 총괄적으로 맡아서 결국 수명 연장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보령화력발전소 3호기는 이미 지난해 9월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 개선 사업 공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때문에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를 기억하시나요? 하 중사가 어제 4년 반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장애인 조정 선수로 새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딛는 이 사람. 2015년 8월 DMZ에서 북한이 설치한 목함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입니다. 하 중사는 어제부로 4년 6개월의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최전방 수색작전 중 일어난 끔찍했던 사고. 21번의 수술을 견디고 피나는 재활을 거친 끝에 하 중사는 의족을 한 채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응원해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죠. 근데 오히려 저희들이 재헌이한테 오히려 힘을 얻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재활 도중 조정 경기를 접하고 새로운 열정이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짜릿함 뭐 그런 게 너무 가슴에 좀 와닿았고 그 배 타면서 여유롭게 경치도 구경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난해 10월 전국 장애인 체전에선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내년 도쿄와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또 다른 이제 미래를 또 가고자 이제 또 한 걸음 내딛게 됐는데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이제 세계의 무대를 제패하는 날까지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중에는 장시간 운전으로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지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이용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 방향 탄천 1교 부근에 고장 차량이 서 있던 여파로 수서 IC부터 밀리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반포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현재 3차로와 4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여파로 동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동작대로 도심 방면 남태령에서 사당사거리 아직은 수월한 편이고 강남대로는 강남역과 양재역 부근 출근 차량 늘어나고 있지만 신호 한 번이면 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 후 구 일본대사관까지 이어지는 행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출근 시간대와 맞물려 세종대로가 혼잡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도심권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같은 날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대규모 집회와 2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데다 차기 대권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현직 지자체장이라는 점, 여기에 댓글 조작이 지난 대선 때 이뤄졌던 점 등으로 해서 이번 재판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을 예상 못했던 여당은 이번 판결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지사 구속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한 안갚음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적폐 세력을 사법부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사법부 개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에선 정권을 정조준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 해명과 사과 그리고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극과 극의 해석과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번 판결은 1심 재판 결과입니다. 항소심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 재판으로 진실을 가려볼 수 있는데도 마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듯 정치권이 제유리하게만 재판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태도는 재판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란 엄연한 헌법 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불복은 사법부 존립 이유마저 흔들어 우리 사회 사법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불러일으킨 원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선 김경수 지사 구속 판결 여파가 자칫 대선 불복 이슈로까지 번지며 확대될까 경계하고, 야권에선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공격할 호기로 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적 주장들이 어떻든 재판은 존중돼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를 했고 유죄든 무죄든 진실을 밝힐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법치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 실무회담을 위해 모레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올 들어 세 번째로 구제역이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늘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법리적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지 않지만 공기 자체가 많이 차갑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1도, 장수는 영하 1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7.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야말로 반짝 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에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또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낮까지 그 밖에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에도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기온이 낮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겠고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일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동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의 시각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영하 7, 8도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첫날에 전해드린 KBS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